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 안철수의 두 번째 도전, 서울시장 출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이제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 이거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출마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라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어떤 플랜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 원내 세석밖에 없는 작은 정당의 대표이지만 예. 게다가 이제 원내대표잖아요. 예. 여전히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치에서 예. 즉 비교섭 단체인 그것도 원내 세석의 예. 이 원외 대표로서 대선에 나섰을 때 실제 그 영향력은 미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열어야 되고 정치적 돌파구를 여는 데 있어서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관문처럼 지금 의상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게 누가 됐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된다면 특히 지금 현재 야권의 위치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다 보고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른바 추윤 갈등 상황에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게만 해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 4월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각 당이 1월이면은 경선이나 이제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이지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더 늦췄다가는 자칫 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심판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공약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봐서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급선을 일단 본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판단을 한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을 입당하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재보궐선거 판을 키우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그렇다고 103석의 제1야당이 원내 3석의 이 작은 정당 대표에게 후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판을 키우고 그렇게 이제 커진 경쟁력을 통해서 내년 선거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동상이몽 같은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1차적으로는 일종의 2단계 경선 같은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든 아니면 결선 투표를 하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결정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시 2차 단일화를 하는 그런 경로
게다가 또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경선에서 진다. 예. 이러면 이게 제1야당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아예 입당을 해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단일 이 라운드에서 경쟁을 하자. 네, 네. 이 그 방안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한동안 이게 이제 좀 줄다리기, 밀당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순차적으로 하는 걸 오히려 이제 원하고 있을 텐데 현실은 또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도 좀 얘기를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예. 2017년 대선 때도 안철수 예. 대표를 지지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인연이 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사실은 거의 그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왔지만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을 그다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내색을 계속 해왔고 예. 그리고 야권이 힘을 합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올 가을에 몇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야권 혁신 플랫폼도 얘기했었고 반문연대도 얘기했었고 예. 거기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 대선이 됐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됐든 거기에 유력 후보로 예. 나서고 싶다면 들어와라 일단.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일관된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 어떻게 이 상황이 좀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나머지 그 서울시장 후보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사실 그동안 어떤 이 상황 보면서 뭐 출마식이 저울질을 해왔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안철수 대표 변수 때문에 또 판단이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예. 일단 이게 이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구도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고 했던 분들이 이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이 선회하면서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2022년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야권의 후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내년 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의 지형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게 그럼 대선길은 막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다 한사코 고사에 왔는데 안철수 대표의 신호탄으로 인해서 생각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보궐선거 판은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여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밑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보니까 그 신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말 사이에 재신임 국민청원이 30만 명, 제가 아까 보니까 32만 명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자, 이 열은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징계 직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감사의 뜻을 밝혔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이렇게 좀 거친 갈등의 과정에서 그 여권 지지 진영 내에 뭐랄까요 좀 이 지목도 이런 것들이 높아졌고 지지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이제 그런 여론 흐름이 아닌가 보이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3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20만 넘으면 청와대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추 장관의 사의는 뭐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수용은 안 했지만 사실상 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시기만 남았다. 후임자 결정만 남았다. 이런 게 대체적 관측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됐건 추미애 장관의 좀 달라진
여권 진영 내 정치적 위상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만 명 넘겼으니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또 윤석열 국민 섬기는 결단해라. 뭐 추미애 결단 평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윤 총장 뭐 사퇴하라. 이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고 주말 사이에 예. 그 여당에서 계속해서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예. 22일 날 지금 네. 일단 직무정지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그 전에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그런 스타일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징계 혐의를 아는 채 예.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더라도 2개월이면 지금 정직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그 묘한 게 국가공무원법상 예. 징계 절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형사적인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돼 있는 경우에는 또 자의에 의해서 사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죠. 예.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네. 지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감찰방해 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과연 해석상 사표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사표를 내더라도 그 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네네.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서울지검의 1차장 검사도 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거 다시는 수리가 안 되는 그게 상황이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지금 윤 총장의 또 사퇴 가능성을 사실 좀 좁혀주는 그런 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묻는 의견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4.8%가 윤 총장 사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이번 조사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당연히 윤 총장의 어떤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징계다. 이런 판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향후의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결국 22일 날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22일 날 그 직무정지가 풀리고 즉각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완패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반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최종 결정은 본안 소송에 가서 되겠지만은 윤 총장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또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아까 다시 재신임하라 국민청원 32만 넘은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총장 그 요구 사항이 이제 그 집행 정지해달라는 게 이제 기각이 돼버리면 추 장관의 입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또는 국무총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후임자 결정도 안 됐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인수인계하고 이러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고 또 들리는 얘기는 추 장관 본인도 서울시장에는 큰 뜻이 없다. 그래서 아마 총리 얘기는 아직 그 하마평이 구체화된 바가 없고요. 그 대권 경쟁에 직행하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추 장관의 경쟁력과는 지금 좀 달라졌거든요. 그런 거를 자산 삼아 대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더
짙어지는 걸로 좀 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데 또 이제 뭐 여권 내에서는 또 방금 말씀 그 국무총리 이 부분은 이건 아니다. 여러 면에서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요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임기 후반부 총리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형 총리가 안정적으로 이 임기 후반부를 관리하는 관리형 총리가 그동안에 그 대체적인 모습이었는데 추 장관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또 이게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인준청문회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아마 총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뭐 과거 발언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 SH 재직 당시에 그때 뭐 동문 채용 논란도 있고 그런데 뭐 자, 야당에서는 뭐 이 변창흠 후보자 내일부터 열리는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은 청문회를 봐야 되겠으나 SH공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 특히나 이제 뭐 구의역 사고에 대한 발언이나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폄하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의 속마음, 속생각 이런 것들이 비춰진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아마 과거 같으면 지금 이제 워낙 국토부 장관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김현미 장관이 한번 사의를 표했다가 당시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지금 1년 9개월째 장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낙마하게 되면 이제 여권에 미칠 타격이 커서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과거의 기준 같으면은 저 정도 발언의 심각성이라면 저는 뭐 청문회 자리에 가기도 쉽지 않았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 과거에 이제 뭐 언론사 주필 출신인데 이분이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뭐 다른 모든 그분의 무슨 자질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 하나로 인해서 낙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에 비추어 봤을 때 단지 이 구의역 사건을 본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처럼 얘기한 거는 사실은 좀 국민 정서상 그리고 최근에 중대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그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 비추어서도 쉽사리 용납되기 힘든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